자, 반갑습니다. 오늘 기술독립군 147차 토요 정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지향하는 기업들의 특히 개발 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소개를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최호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대로템의 최요철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를 소개하게 돼서 더욱이 영광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다소 무거울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SE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또는 저는 또 제가 SE를 20여 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어떻게 SE를 좀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면 좋겠고요. 음, 하지만 이 본 발표의 목적은 단순한 SE가 아니라 수많은 엔지니어링 분야를 잘 통합해서 글로벌을 지향하는 기업들에 어떻게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도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시스템 엔지니어 부분은 이런 시스템 싱킹, 시스템 사고를 반드시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해야만이 시스템 엔지니어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시스템적 사고,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분적 사고로 인해서 부분에 최적화는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만 전체 최적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본은 이 시스템적 사고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사고를 올바르게 했을 때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를 매니징할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미국에서 처음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표준이 상당히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제가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을 이해하고 그런 업무에 이런 표준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해외나 국내 기관이나 어떤 대기업에서 상당히 반응을 보이는 그런 현상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럼 이 시스템 엔진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할 거냐,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표준에서 언급하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다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엔지니어들 많은데 그러나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정형화시킨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SE 프로세스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보는 배우기보다도 인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적으로나 해외적으로 이 시스템 개발 사례를 통해서 SE의 어떤 면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또는 이득이 됐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각자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SE를 어떻게 우리는 취사 선택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서 시스템 사고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회장님께서 자기 PR을 좀 하시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좀 했는데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 제가 시스템공학을 전공을 하고 제가 전공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국가의 어떤 R&D 프로젝트에서 이 SE를 도입을 해서 R&D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도 분야를 중심으로 논문을 한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한 게 이제 저희 주의 학력적인 그런 커리어가 되겠고요. 양력을 보시면 처음에 철도 연구원을 시작을 해서 쭉 출발을 현재도까지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제가 회사 운영을 2007년도에, 그다음 2017년도에 두 차례 한 6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젊어서 SA를 어떻게 좀 확산할 것인가, 좀 의지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현실의 벽은 그렇게 넉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족함이 내공의 부족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2018년도에 LS를 거쳐서 2011년도 LS를 거쳐서 현대부품까지 와서 시스템 엔진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저의 경력이 현재 저는 그 시스템 엔진 분야의 국제 표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JHC1, SC7의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SE 분야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표준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그 리뷰, 그리고 배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학회 협회가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특히 학회 쪽에서 제가 건 한 15년 동안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학술지, 정식 등재 학술지입니다. 학술지에 부편집장과 편집 간사를 한 15년 동안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제가 PMP에 관심이 좀 많아서 재작년에 PMP를 취득을 하고 현재 PMI 한국 챕터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컬럼도 준비하고 있고 많은 활동을 지금 하면서 SE와 그 프로젝트 관리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더 조화롭게 구현을 할 것인가 정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논문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격사항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SE 쪽에 있는 자격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 한국 시스템 협회에서 발행하는 민간 자격증인 SE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자격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가지 그룹이 있는데 현재 저희 철도 분야에서는 이런 자격이 없이는 SE 전문가 역할에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분야에서는 이런 SE 자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저는 주로 또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PMP 자격에 대한 니즈도 있어서 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oT 지식능력 검정이라는 그 자격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우리 정국조 회장님과 같이 그 스터디 할 때 추천해 주셔가지고 어렵게 해서 그 취득을 한 건데 지금도 굉장히 그때를 생각하면 참 재미있었고 참 열심히 했던 그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주로 전문 분야에 보시면 시스템 엔지니어를 한 지금 20년 정도,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주로 SA를 어떻게 도입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SE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감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신뢰성 부분인 램스 부분에 대한 기술 컨설팅, 그다음에 인증. 저희 철도에서는 세프티 인증이라고 해서 그 인증 철도 신호용품에 뿐만 아니라 여러 장치에 대해서 이런 안전 인증을 많이 획득하도록 글로벌리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컨설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SE 정보 시스템인데 SE는 결국 프로세스 중요하지만 이런 개념을 어떻게 요즘 시대에 전산화를 통해서 SE를 수행하는 분들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기록도 정확히 남고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부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 전산 시스템의 도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전산 시스템의 도입이 표지에서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갈 때 상당한 경쟁력이 됩니다. 과거에 페이퍼나 그런 펜슬로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서 앞으로는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고 공유가 되고 또 인증이나 컨설팅 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또 ISO 인증 취득 시 그런 환경들이 다 가점의 요소로 어, 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화
구축에도 제가 한 20년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가 20년 동안 SE 분야에서 계속해서 정진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오늘도 하게 됐나 싶습니다. 예, 그럼 본론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다소 그 디테일하고 좀 어,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요약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주로 듣는 그런 기회가 오늘 첫 번째 그 제가 준비한 웨비나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다소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관이나 또 연구소나 기업에서 다 계시거나 또 현직하거나 또는 그 분야를 거쳐신 분 계셨기 때문에 다 인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 중심으로 제가 준비한 걸 하고 향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스템 싱킹입니다. 제가 시스템 싱킹에 대해서 제가 사고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지 한번 챗GPT를 가동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유행이죠. 예,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민이라든가 문제가 있으시면 옆에 시스템 사고에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네, 뭐다 아시는 이 장인 코끼리 만지기죠.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여러 사람이 이제 요즘에 그런 표현을 좀 삼가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불편한 분들이, 눈이 불편한 분들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코끼리가 어떤 형상이구나 하는 거를 인지하는 그런 우화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사고는 일부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사고죠. 네, 이것은 우리 일반 엔지니어들이 자기 분야를 보는 걸 넘어서서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성, 어떤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보는 게 바로 시스템 사고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나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를 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전체를 보는 게 사실 중요하기보다는요. 복잡한 문제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파셜리 보는 걸 뭐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아무리 시스템 전체를 보더라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 해결 솔루션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를 대다수 봤습니다. 제가 1조 이상의 넘는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나 또는 국내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해본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문제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의 시작은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 시스템 인재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능력이 요구사항 핸들링입니다. 요구사항 관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적 사고는 부분을 보는 것보다도 부분을 고려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전체적인 시너지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고려한 접근적인 사고 방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시스템적 사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내용은 포괄적인 또 종합적인 방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간의 아까 개별이 아닌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관계성, 상호작용을 어, 구현하고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남은 나한테 뭘 주고자 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시스템이 구동되거나 또는 나의 부산물이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돼서 그런 인터페이스 하는 시스템들이 불편을 겪거나 결국 사업을 좌초하는 결과도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올바른 솔루션을 찾는데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또 시스템 사고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챗 GPT가 얘기하는 시스템 사고의 핵심 원칙이 6가지로 풀어냈는데요.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챗 GPT가 이 정도일 줄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표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가 다듬긴 했지만 이 6가지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체를 본 시각입니다.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더라도 개별 구성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전체를 보는 것에서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상호 운연성의 이해입니다. 서로 구성 요소 간에 어떤 요소를 주고받고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치는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서로 이제 일방적인 그런 결과로 인해서 시스템이 올바르지 못한 영향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거나 어떤 인터페이스를 하는 것보다도 인터페이스를 줬을 때 반드시 이것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루틴적으로 서로 피드백이 돼서 다시 돌아오며 그걸 다시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주는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비선행적 이해는 뭐냐면요. 입력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인, 입력물에 대해서 결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복잡하고 거대하고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인텐시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 양상을 계속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사고라기보다도 이번 잼버리 대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왔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얘기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또 잘 마무리가 또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행사나 시스템이 개발하는 환경에서 그 변화의 양상, 그다음에 환경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예측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관점의 고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업이 론칭이 되면 계약적 조건이라든가 또 RFP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해서 그 부분만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그 법률적인 면, 경제적인 면, 또 환경적인 면, 그리고 저와 같은 해외 사업의 경우 해외 사업의 법률, 그다음에 또 해외에서 같이 하는 코워크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까지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또 운영하는 데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적 변화의 고려입니다.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지거나 또 운영이 되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시스템을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은 계속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그런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수명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 영향 그리고 리스크들 이런 것들도 시스템 개발 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6가지 시스템 사고의 원칙이 있는데 사실 이 중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인 전체를 보는 시각 측면에서 이 6가지는 첫 번째인 전체를 보는 시각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는데 시스템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그럼 시스템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안에 그 이미지에 보시면 7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영문으로 된 표기가 있는데 각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설계해 보세요 했을 때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한 모델링입니다. 결국 이런 모델은 뭐 잠시간에 비행기가 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고객이나 발주자가 원하는 그런 사고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별적인 사고를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구현을 한다면 다음 같은 비행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개발이 되는 거죠. 결국 다 분야의 그런 어떤 부분적인 사고, 그런 경험, 그런 기술들을 통합해서 결국 전체적으로 승객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나르는 안전하면서도 믿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적 사고는 반드시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항공기 분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희 나라가 이제 시작을 했고 어려운 분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제 생각에 이런 어떤 항공기 분야의 발전 이런 것들이 좀 더딘 이유도 또 밀항기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도 이런 시스템적 사고, 그러면 시스템의 도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이유도 그 원인이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각각의 시스템과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단 전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헌에서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시스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 하나 이상의 부여된 목적을 달성하여 조직된 상호작용하는 구성들의 집합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스템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서브 시스템들이 가진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간에 또는 외부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집합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앞에 그림이 잘 나타나 있죠. 예. 어떤 위성 시스템 같은 걸 예를 들어 위성이나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또는 뭐 여기 보면 철도 시스템, 항공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은 승객을 나누거나 통신을 하거나 또는 음, 그런 요소들에 대한 공적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로 하나의 세트로서 형성이 되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가 굉장히 크고 넓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의 3대 요소를 갖춘 요소라면 그게 서비스든지 제품이든지 뭐 인공물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걸 다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시스템이란 최종 제품하고 이걸 제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면 최종 제품은 자동차가 되겠죠. 자동차가 승객을 나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가 운영되기 위해서 정비소라든가 또는 주유소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 시스템도 좋고 또 뭐 웹 시스템도 좋고 뭐 하드웨어 시스템도 좋고 뭐 교통 시스템도 좋고 이럴 때 이런 구성을 잘 해야만이 이거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다 조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그 시스템과 지원 시스템의 개념을 최종 제품과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인 거로 나타낸 건데 예를 들어서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 장비들, 제조 단계에서 장비나 도구들, 또, 또 지원 시스템도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뭐 컴퓨터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표의 참 중요한 의미는 시스템을 어떤 웹 시스템이든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큰 거대 시스템이든 내가 그 제품에만 몰두해서 요구사항을 관리하거나 또는 개발에 포커스하다면 나중에 이런 지원 요소에 대한 어떤 개발이 부족해서 프로젝트가 연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운용 기능을 하는 최종 제품에 대한 개발은 잘했지만 이런 우리가 이거 이네이블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네이블링 시스템에 대한 부족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 잘 아시는 전기자동차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스차가 있었죠. 예, 가스 충전소가 부족해서 가스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지만 잘 운영이 안 되고 전기자동차를 많이 만들었지만 전기 충전소가 없어서 지금도 이런 충전소의 부족 때문에 전기차를 꺼려하는 그런 구매자도 많은 것으로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메인 시스템을 메인 시스템에 대해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런 제품들 또는 이런 제도들,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이것 또한 시스템 자체가 운용되는데 큰 제약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적 사고에 아까 보는 이런 전체를 보는 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최종 운영 제품에 대해서 서포팅하는 제품들, 이네블 제품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뭐 충전소는 내가 전기단위처럼 만드니까 충전소는 누가 만들겠지. 뭐 언젠가 만들기 정부가 만들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시스템 엔지니어는 그런 부분까지 남이 정말 만드는지, 남이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그거를 요구사항으로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내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그런 소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시스템 엔지니어에 대해서 간단히 그 표준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군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이 접근의 방법은 제가 뒤에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밑에 보시면 시스템 엔진이 가지는 공통 속성이 있습니다. 시스템 엔진을 통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이 목표가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우리가 밸리데이션 한다고 하는데 확인이 돼야 되고 이걸 반드시 문서를 통해서 고객의 최종 승인이 받아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생명지기가 고려된 활동을 했는지 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정의 및 해결 방안에 우리 시스템 엔진 역할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문서화된 프로세스로 존재하고 이게 개발을 지배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그 성공적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다분야가 협력한다고 했는데 거대 시스템 또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간 시스템들은 이 다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력 관계들이 잘 명문화되고 시스템 개발 시 잘 활용이 됐으며 이런 다분야 협력을 이제 의미하는 이런 관리 기술 이런 것들도 기업들이 잘 이렇게 기록한다면은 이 다분야 다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 공통 속성을 잘 이해하시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사실 아까 우리 시스템에 대한 그 어떤 발전의 한계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고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 개념이 다 다릅니다. 뭐 토목하시는 분들은 야 이 정도는 돼야 뭐 다리 건설이 있죠. 이 정도는 돼야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냐 한다. 뭐 거대 유조선 같은 거 있고 뭐 철도하시는 분들 원자력 그러나 단순하게 부품을 다루거나 어떤 제어회로를 다루는 분들도 이걸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 이게 PM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뭐 별다른 게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해서 벌어지는 그런 시스템 프로세스가 반영되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바라보는 시각은 다 동일합니다. 사실 동일하고요. 이슈가 사실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각 분야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어떻게 나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을 좀 정립하는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SE 국제 표준이 있는데요. SE는 1950년대에 시작을 해서 표준으로 정립한 데는 어찌 보시면 2002년도에 여기 ISO IC 15288이라는 표준이 있는데 이 표준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지역적인 노래에서 표준이 했는데 이때부터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우리 국내 표준도 이때부터 발생을 표준화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재 ISO IC 168 표준은 2015년도 버전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 국내 표준화하는 작업을 완료해서 곧 이제 공표를 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이런 내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 이제 뭐 SE를 시스템 엔진을 좀 고도화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런 어떤 발전사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고 앞에 보시면 1994년도에 대한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 이때는 이 이유는 우리 SE 표준은 미국의 밀 스탠다드 국방 표준으로부터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1990년대 국방표준 출발했지만 1994년도에 비로소 민수표준과 국방표준으로 국방표준이 폐지가 되고 민수표준으로 발생하면서 이제 국제표준이 되는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식적인 측면에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표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보시면 1474, 141이라는 아키텍처 표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 인텐시브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표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랍자크 프로스 표준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1472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아키텍처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그 엔지니어들이 사용하시고 또 경영층에 있는 분들도 사용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성이 좀 필요하다라 생각합니다. 아키텍처가 가지는 속성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이 부분에 이제 국내 표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이제 과거의 거의 개발 이력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1471이라는 표준은 여러분들 전문가로서 한번 어,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에 제가 앞에 있는 목차하고 좀 다르게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했는데요. SE 가치 부분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SE를 도입했을 때 시간과 비용 세이브가 한 20%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학회에서 발표한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20%에 대한 그 값을 굉장히 오히려 더 중요하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학술적으로 한 20%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기존의 방식보다 시스템 사고를 이해하는데 사고를 통해서 개발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SE의 목적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리스크가 점점점 과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점점점 줄어드는 양상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기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에 보시면은 이 초반에 리스크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분야는 뭐냐면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를 아주 프로젝트 초반기에 강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평가해서 그거를 낮추는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은다는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는 SE를 제가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얼마나 시스템을 철저하게 도입하냐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경제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또 이걸 노력을 통해서 결국 시간과 세이브가 발생한다는 어떤 동일한 개념에서 제가 연구 결과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장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스 엔진을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거나 공유할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잉의 사례가 되어 있고 여기도 재작업률이라든가 시험 시간이라든가 정비 작업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T50 고등훈련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TA 계열 지금 많은 그 공격기 훈련기를 지금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고 또 공격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SE를 도입을 해서 도면 작성 기간이라든가 부분 제작 기간이라든가 조립 제작 기간을 기존보다 굉장히 당겨서 비용과 일정을 줄였다는 그런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본 내용은 어, 중요한 의미만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8% 컨셉 단계 8% 시점에 포인트를 보시면 할당된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냐면은 전체 100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약 SE 비용을 8% 투자를 했을 때 이미 그 전체 라이프사이클 비용의 70%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비용이 100만 원인데 거기에 8원만 100만 원인데 100원인데 8원만 투자하게 되면 이미 거기에 대한 70원에 대한 그 이미 들어가야 될 비용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원 때문에 70원이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SE를 어떻게 왜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부분에 했을 때 그 변경 비용이 처음에는 3내지 6배 발생하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미 생산과 테스트 기간에 발생했던 약 500배에서 1000배의 어떤 그 재설계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아주 해외에서 중요한 사례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장표는 제가 그 학위과정 할 때 그 저기 그 사업에 제가 이 사업이 한 1,000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서 SE를 적용하면서 그 SE 적용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책임자분들은 약 80% 이상이 SE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였고요. 심지어 실무 책임자들은 자기 업무에 도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됐다. 그래서 약 88%의 80%의 긍정적인 면을 보이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국내나 해외나 SE 도입에 대해서는 약 굉장히 기대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기존에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을 고려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장표는 그럼 SE 비용을 얼마나 투입을 할 거냐라는 그 연구 내용입니다. 뭐 보시면은 전체 사업비의 10 내지 15%를 투자를 하면
SE가 비용도 줄고 일정도 줄인다라는 경우 결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돈을 많이 벌기보다도 비관과 SE를 도입해서 시간과 일정을 줄임으로써 SE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SE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SE 프로세스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제가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SE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SE 프로세스로 풀어낸다고 했는데 본 표준은 ISO 15288에 있는 2015년도에 표준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4개의 그룹이 있고요. 각 그룹별로 각각의 세부 프로세스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뭐 프로젝트 계획 단계 내용, 그 다음에 형상 관리, 측정 관리, 품질 보증, 뭐 여기 보면은 인적 자원 관리, 지식 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술 관리, 기술 프로세스 넘어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아키텍처 정의, 설계 분석, 그다음에 구현, 검증, 확인, 그다음에 운영, 폐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터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SE에서 SE 프로세스를 이렇게 추상적이보다는 포괄적으로 정의한 이유는 세부 표준들이 산업 분야의 표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와 연결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는 이런 SE 표준을 SE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세부 산업에 있는 산업 표준하고 또 원자력이나 조선이나 항공이나 철도나 이런 부분들하고 잘 접목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SE의 대표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다른 표준보다도 이 표준은 잘 인식하셔서 어, 확인해 보시고 적용의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준은 EI63이라는 표준인데요. 이거는 개발과 관련된 잘 정리된 표준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ITP 1220입니다. 이 표준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표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의 표준, 앞에 세 개의 표준은 대표적인 표준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표준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들에 대해서 제가 적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첫 번째, 두 번째는 V 모델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델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품을 어떻게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드할 거니까 잘 보여주는데 이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국가 R&D를 통해서 만들어진 표준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철도에서 적용하는 프로세스인데 심지어 밑에 보신 빨간색으로 공사, 공정, 품질, 안전, 환경까지 건설까지 터치하는 이런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 SE를 정의하고 SE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방향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고 그 다루는 영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내가 하고 있는 영역하고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모델은 제가 그림은 SE 프로세스를 전산화 툴을 통해서 구현한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 관리, 문서 자동 출력, 그 다음에 아키텍처의 구성, 그 다음에 아키텍처 통합 및 운영. 그래서 이런 활동을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고도화된 시스템 엔진 프로세스를 또는 시스템 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모델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국방부나 산업계에서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SE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거인 두 명이 있죠. 상당히 재밌는 그림입니다. 자기 것만 자기 노선만 방향성만 바라보고 하다가 결국 절대 궤도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기 탓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시스템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발생이고요. 자, 이 그림은 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종이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이거를 1분 안에 적어보세요. 아니 30초 안에 적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교육을 해보면 1시간 아니 2분에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한 3초 만에 접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행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비행기를 이해하는 거죠. 비행기는 날아가면 되잖아요. 예. 어떤 형식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저는 종이를 빨리 구겨서 날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벌쳐나서 우리가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약속과 40분의 시간이 다 오가네요. 제가 한 2, 3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례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 사례를 여러 정표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스텔스 개발 사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잘 아는 나로 발사에 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타고 다니시는 KTX, 예,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했죠. 여기 보시면 검은색 그 열차가 있죠. 이게 430km짜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350km짜리 열차를 지금 380km까지 여러분들이 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앞에 있는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패 요인들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의 일정 부분에만 신경을 써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 사고가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그 개발 비용을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한 1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예. 100조에 아까 말씀드린 10%인 10조를 만약에 잘 투자했다면 그런 커다란 일정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마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더불어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글로벌 지향 또는 국내에서 뭐 신사업을 하거나 개량 사업을 하거나 할 때 SE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장표입니다. 기업의 특성이 먼저 기업의 특성에만 SE 프로세스를 구축하십시오. 여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구축했지만 일단은 프로세스를 작든 크든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세스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표준 프로세스를 참고하시고요.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 기업의 특성과 제품 또 서비스에 맞는 그 프로세스를 구축하시길 바라고요. 그 프로세스는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와 개발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로 구분화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프로세스 잘 했을 때 그거를 잘 이행하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요구사항은 대부분 요구사항이 정해지기 전에 프로젝트가 이미 개발이 시작이 되죠.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요구사항을 잘 정의하고 고객한테 잘 컨펌 받은 이후에 시스템 개발을 해야지 나중에 요구사항 이거 아닌데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고객으로부터 컨펌을 받음으로써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전산도구를 사용해서 그 SE 업무를 하시기 바라고 형상 관리나 위험 관리를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강조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위험 통계를 통해서 그 SE 비용과 기간이 줄었나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많이 주장하는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위험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이 프로젝트의 위험, 이 시스템의 이 서비스의 위험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제 경험상 모르는 경우보다도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공통적인 리스크를 도출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별, 또 제품별, 그 서비스별 리스크를 잘 대출하면서 그에 따른 수명주기 단계별 대책을 잘 수립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감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 프로세스를 잘 정해주고 잘 따르게 한 다음에 제3자적 입장에서 SE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평가하시고 또 프로세스 개선하시고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런 의사소통인데요. SE에서 추구하는 의사소통은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로 하는 겁니다. 전산화 환경에서 데이터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하고 위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주 이쁜 그림이 있죠. 이런 PMT라고 하는데 SA가 됐든 뭘 개발이 됐든 이런 PMT 사고를 잘 조직에서 구축하여서 SA를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기 큐에 채팅을 좀 봐주실까요? 채팅. 네, 채팅 양영진 대표님이 시스템 공학은 인문학과 공학 간의 인터페이스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시스템 차원에서 잘 정의하고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전에 문제를 식별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게 우선인데
기술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시행착오와 실패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E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그렇게 질문 나오셨어요. 예, 예. 제가 지금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예. 잠깐만. 예, 예. 공학과 인문학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질문, 새로운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운영을 최적화하려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제대로 만들고 가상 실험을 통해 분석, 예측, 최적화하는 환경이 필요할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요. 이 부분이 저 질문이 조금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으면은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승희 요거에 대해 대표님, 짧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예. 번째, 두 번째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어, 일단 SE에서는 이런 어떤 어, 이걸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스테이크홀더하고의 어떤 그 협업이라든가 또는 합의라든가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인문학적 요소들을 이제 그 요구사항화 시키고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그 가상 실험에 대한 부분은 국내 지금 SE 분야에서도 저긴 학문적으로는 다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E 측면 SE 요구 사항을 구현하고 미리 이제 개발하기 전에 이런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에 그런 시스템이나 환경,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여기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승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어, 시스템 공학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2023년 지금 AI와 SE가 연결되는 사례는 있습니까? SI를 디지털 컨텐츠 제작 분야에 적용할 수 없을까요? 사례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일단은 뭐 AI 분야가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는 AI의 기반이 또 SE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면 AI를 통해서 또 하드웨어로 구현이 되는 거고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뭐 AI를 개발 시 뭐 SE를 접목했다는 사례는 저희가 예전에 그 학회에서 그 주제로 다루긴 했습니다. AI와 SE를 했지만 거기에서도 굉장히 AI하고 SE를 별도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 사례들을 대부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는 저희가 논문을 확인해 보면 뭐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있으면 확인해서 우리 박승희 선생님께 또는 뭐 다른 동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는 이게 아직 제가 저로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제가 다 지금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단톡방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진호 박사님이 SE와 PMP의 관계, SE와 CMMI, SPI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예. 어, 뭐 SE와 PMI 관계 아까 제가 내용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SE가 프로젝트 스타트 또는 시스템의 실제 적용을 한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PM을 잘 PM을 잘 서포트하고 융합하는 그런 어떤 협력적인 어떤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PMP를 하시거나 CMM을 하시거나 SPI 하신 분들은 제가 경험상 그분들이 가진 프로세스와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모델링하게 되면은 SE와의 접점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려고 할 때 기획 다음에 이제 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에서 요구사항 관련된 내용들이 활동이 정의가 부족하거나 또 SP가 아마 소프트웨어 품질로 알고 있는데 또 CMI는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 능력치를 평가하는 모델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가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나 실행 모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식화도 없고 비교를 해보면 접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PM하고
SE와 관계를 그 역사나 논문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CMR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SP 쪽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어, 둘 사이의 관계는 관계성이 있고요. 특히 SE는 이 분야 PM은 약간 앞선 프로세스고요. 선정의되는 프로세스고요. 그 뒷단한 SE가 기술적으로 프로세스가 정의될 것 같고요. CMR도 마찬가지고요. SP는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강하기 때문에 SE가 정의가 되면은 시스템이 정의가 되면은 소프트웨어 쪽도 거기에 걸쳐서 시스템 리퀄리티가 정의되면 소프트웨어 리퀄리티가 이제 할당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가 그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SE를 이해하기 위한 책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해 오셨네요. 아, 일단 사고 자체를 개발하는 분야는 그 사고에 대한 범위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전체를 보는 사고, 의사소통하는 사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사고 개발은 인문학적인 요소라고 좀 보는데 제가 사고 개발에 대한 SE 측면에서 이런 책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그 뭐 가장 어, SE가 아까 표준들 그런들을 잘 보시면 엔지니어로서는 오히려 이런 인문학적인 사고, SE 시스템 사고를 하는 것보다도 일단 엔지니어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표준을 아주 가볍게 보시면 그 SE 시스템의 사고를 그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SO IC 15188이라는 표준을 일단 소개를 하고요. 또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 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코지 핸드북도 있는데 그 버전은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 향후에 표준을 보시고 15188 표준을 보시고 보신 다음에 핸드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문제가 오늘 정의 부분에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정의를 어떤 분야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면요, 전체가 이게 다 그림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 입장에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시스템, 그 자기 몸에 대한 시스템, 그다음 정신에 있어서의 시스템 부분 쪽으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 양영진 대표님이 요구사항 정의 프로세스는 있지만 개념과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게 생기는 부분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자면 시행착오와 실패가 더 분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 나오셨어요. 아,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또 아까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어떤 필요성이나 또는 필요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해 놓고 못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운영 개념은 사실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 미국 사례 같은 거 보면 미국이나 영국 사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운영 개념을 요구 사항 위해서 운영 시나리오도 만들고 운영 요구 사항도 만듭니다. 이걸 다시 시스템 요구 사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굉장히 뭐 큰 분량으로 어, 모델링 도구를 쓰여서 운영 개념을 만들고 또 운영 개념 자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모델링의 시뮬레이션도 하고 가상 실험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그 해외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운영 개념에 대한 분석과 조사 또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추적 이런 것들이 아직은 체계화되지 못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 정의 프로세스 안에 운영 개념이 지금 저 표준에서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도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서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있지만 저도 앞으로 제가 나머지 이제 연구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요구사항 분석이나 아키텍처 정의 부분들을 우리 국내에는 국내 어떤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서적을 만들거나 자료를 만드는데 저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 개념과 요구사항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운영 개념을 잘 요구사항에 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MNS라든가 또는 우리가 말하는 뭐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DoD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M&D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그런 운영 개념을 도식화하고 명문화하고 시나리오를 그래서 시스템 요구 사항으로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이
선행돼야 된다. 아니, 반드시 실시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글로벌 환경에 도전했을 때 반드시 경쟁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경쟁적인 요소라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뒤쳐졌을 뿐, 이거를 빨리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활동들이 좀 고도화됐을 때 우리가 SE를 가지고 해외 나가거나 국내에 새로운 제품과 어떤 개량을 했을 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요구사항인데요. 오늘 지금 뭐 차석근 대표님, 강일찬 대표님 요구사항이 나도 단톡방에 넣어달라 이제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고, 우리 저기 기술 독립군이 활성화되려면요 요구사항이 좀 많아야 돼요. 이게 가만히 그냥 이 하지 말고 좀 많이 해야 돼. 우리 배우자들이 요구사항은 그거 다 들어주면 안 되지만, 예? 기술 독립군이 예, 활성화하는 건 우리들 각자의 요구사항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런 측면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뜻깊은 강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최우철 박사님께 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전체적으로 활성화돼서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 또 다른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최우철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럼 잠깐 마지막 시간이 말씀드려도 1, 될까요? 2분 남았는데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려. 질문 드려도 아, 될까요? 예, 예, 예. 예, 네. 예, 너무 질문하세요. 네. 저기 공통사항도 아니고 객관적인 사항도 아니어서 제가 질문은 좀 참고 있는데 시간이 몇 분 남았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스마트팜에 관련된 플랫폼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어서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상당히 넓은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우주농업, 달 기지에서 농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가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가 주관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중소기업에서 너무나 큰 프로젝트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식물 재배에 대한 제어 플랫폼,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은 저희들이 좀 밖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데 그 저압 환경, 달의 환경에서 재배 기술, 어떤 작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목에 대한 재배 기술이 전무하고요. 또 하나는 달의 이 환경, 달 환경의 모사 챔버를 만드는 기술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그 외부로부터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기술연구원의 달 모사형 챔버, 대형 챔버를 납품했던 회사하고, 그 다음에 달의 이 저압 환경에서 우주 환경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논문을 좀 이미 선행으로 논문을 썼던 대학의 교수님들과 지금 현재 컨소시엄으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우리 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쭉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 일을 엮어보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사에서 흘러나오는 몇 가지 그 지식들, 그것도 최근 것이 아닌 올드한 지식들을 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아요. 이것을 SE하고 연계시키면 전혀 아직 저희로서는 미지죠. 뭐 나사라든지 애리조나 대학에서는 그동안 이런 재배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SE를 디자인하는 것조차도 원리는 알고 정의된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알겠지만은 저희가 전혀 경험을 붙지 못한 내용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 좀그 SE 차원에서 많이 좀 자문 좀 구하고 좀 도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좀 그런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하여튼 그렇게 그 단톡방에서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멘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생겨서 여러 그 대선배님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진 거 감사드리지만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긴 되지만 저는 SE가 지금 생각하는 고민들 또 이제 체계화하는데 반드시 기회를 생각을 하고요. 기회 되면은 예, 조인해서 같이 해보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저 세미나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